소여의 모험. 글 마크 트웨인. 이 책에 기록된 대부분의 모험 이야기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한두 가지는 나의 개인적인 경험이었고, 다른 소년들은 나의 어린 시절 학교 때 친구들이다. 헉핀은 실제 인물이다. 톰 소여와 마찬가지로 헉핀도 한 명의 인물이 아니라 내가 아는 세 사람의 특성을 합하여 만든 인물이므로 건물에 비유하자면 조합식이라 할 수 있겠다. 이 책에서 다루어진 이상한 미신들은 모두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시기, 즉 30-40년 전에 어린이들과 노예들 사이에 크게 유행했던 것들이다. 나의 책이 주로 소년, 소녀들을 대상으로 쓰이기는 했지만 그런 이유로 성인 남녀들에게서 외면당하지 않았으면 한다. 왜냐하면 나는 어른들이 자신의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 그때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가끔씩은 얼마나 이상한 일을 했는지 기분 좋게 추억해보게끔 하고 싶은 바람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 톰. 대답이 없다. 톰. 여전히 대답이 없다. 얘가 어찌 된 거야? 도대체 얘, 톰. 그래도 대답이 없다. 노부인은 안경을 코 아래로 내리고는 그 너머로 방안을 둘러보았다. 그러고는 다시 안경을 위로 축혀 올리고 둘러보았다. 부인은 작은 사내애처럼 별 볼 일 없는 물건을 보는데 안경을 통해서 보는 예는 거의, 아니 절대로 없다. 안경은 위험 있는 모습을 갖추기 위한 것이고 은근한 자랑거리이며 폼을 내기 위한 것이지 유용성을 위한 물건이 아니니까. 무엇을 보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난로 뚜껑을 쓴데도 상관없을 것이다. 부인은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짓다가 곧 성난 목소리는 아니지만 방안 가구까지도 들을 정도로 커다랗게 소리를 질렀다. 요 녀석 붙잡기만 해봐라. 내가. 채의 말을 끝내기도 전에 허리를 구부리고 빗자루로 침대 밑을 들쑤셔 보았지만 고양이 한 마리가 튀어나올 뿐이었다. 이런 놈의 자식이 또 있을까? 부인은 열린 문 앞으로 가서 토마토와 재래종 나팔꽃 덩굴이 우거져 있는 마당을 내다보았다. 거기에도 톰의 흔적은 없었다. 이번엔 멀리서도 들리도록 목소리를 높였다. 야, 톰! 뒤에서 희미한 소리가 나자 이모는 휙 뒤로 돌아 막 도망치려는 소년의 어깨 쭉지를 붙잡았다. 잡았다. 내가 왜 벽장 생각을 못했을까? 도대체 거기서 뭘 하고 있었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 네 손 좀 봐라. 이불 좀 보라고. 그건 무슨 자국이냐? 난 몰라요. 난 알지. 잼이지. 뻔해. 그 잼에 손을 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내가 지금까지 몇 번이나 그러더냐. 40번은 더 그랬겠다. 자, 회초리 이리네. 회초리가 공중으로 올라갔다. 위기 일발이다. 이모, 뒤 좀 봐요. 노부인은 위험을 피하려고 자신의 치맛자락을 움켜쥐며 빙그르 돌았다. 순간 소녀는 재빨리 높은 판자 울타리를 넘어 삽시간에 모습을 감추고 말았다. 폴리 이모는 잠시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었으나 이내 슬며시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망할 녀석 같으니라고. 나도 참 별 수 없군.
한두 번 속았는가 말이야. 이번만큼은 좀 정신을 차리고 있을걸. 바보 중 바보가 늙은 바보라더니 늙은 개에게는 새 재주를 가르칠 수 없다더니 그 말이 옳아. 하지만 처에는 단 이틀도 똑같은 장난을 되풀이하지 않으니 도무지 알아차릴 재주가 있어야지. 그런데 저애는 얼마쯤 날 못살게 굴면 내가 진짜 화를 낼지 잘 알고 있는 모양이야. 그리고 또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늦추고 웃는 기색이라도 보이면 그걸로 모든 게 다 흐지부지 되리라는 것도 알고 있단 말이야. 하지만 그대로 내버려두면 내 체면도 안 서고 하느님 섭리에도 어긋나지. 회초리를 아끼면 애를 망친다고 성경에도 쓰여 있지 않느냐 말이야. 나를 위해서도 애를 위해서도 죄를 짓는 게 돼. 어쩔 수 없는 애지만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어. 그래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죽은 내 동생의 마지막 남은 살부친이 그 신세가 가엾고 때릴 생각이 안 나. 그렇다고 용서하고 내버려 두자니 내 양심이 울고 매질을 하자니 마음이 너무 괴로워. 성경에도 여자 몸에서 난 사람치고 걱정 없는 사람이 없다더니 정말 그 말이 옳아. 오늘도 저 녀석 낮부터 학교를 빼먹고 있는 걸 텐데 내일은 그 벌로 단단히 혼을 내줘야겠다. 다른 애들이 모두 놀고 있는 토요일에 일을 시킨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저 앤 무엇보다도 일하기를 싫어하니까 아주 좋은 벌이 될 거야. 난 저 애를 위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저 애를 못 쓰게 만들고 마는 게 되니까. 아닌 게 아니라 톰은 학교도 빼먹고 아주 신나게 놀았다. 흑인 소년 짐을 도와줄 시간에 겨우 맞춰 집에 도착하니 짐은 저녁 식사 전에 다음 날 쓸 장작을 톱으로 잘라 불쏘시개를 만드는 중이었다. 짐이 일의 4분의 3을 하는 동안 톰은 자기에게 일어난 신나는 모험담을 얘기해 주었다. 톰의 동생인 시드는 말이 없고 딱히 모험을 좋아하거나 무슨 일을 저지르거나 하는 일이 없는 아이인지라 벌써 자기가 맡은 일을 끝마치고 있었다. 저녁 식사 때 톰이 틈을 노려 설탕을 슬쩍 하는 사이 폴리 이모는 여러 가지 교묘하고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다. 이모는 톰을 궁지에 몰아넣어 스스로 자백하게끔 하고 싶었던 것이다. 생각이 단순한 사람들이 의뢰 그렇듯이 폴리 이모는 자신이 천부적으로 비밀스러운 외교술에 뛰어나다고 믿고 은근히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었으며 그래서 환히 들여다보이는 뻔한 술수를 잠옷 교묘하고 신기한 것으로 여기고 스스로 만족해하고 있었다. 톰, 학교에서는 꽤 더웠겠구나. 그렇지? 네, 이모. 견딜 수 없을 정도였겠지? 네, 이모. 헤엄치러 가고 싶었겠구나, 톰. 이 말에 톰은 가슴이 철렁했다. 불안을 자아내는 말이었다. 톰은 이모의 표정을 살폈다. 그러나 아무것도 읽어내지 못했다. 톰은 대답했다. 아니요, 이모.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모는 손을 뻗쳐 톰의 옷을 만져보았다. 별로 덥지 않았던 모양이구나. 아무도 눈치 못 채게 셔츠가 말라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므로 이모는 내심 우쭐했다. 그러나 이모의 교묘한 수법에도 불구하고 톰은 톰대로 낌새를 알아채고 있었다. 톰은 앞질러 선수를 쳤다. 친구들 몇하고 머리에 펌프물을 뒤집어 썼어요. 아직도 머리가 축축하잖아요. 보세요. 폴리 이모는 좋은 증거가 될 만한 사실을 그만 놓쳐버렸다는 생각에 좀 억울했지만 이내 또 다른 새로운 생각을 해냈다. 톰, 헤엄은 치지 않고 머리에 물만 끼얹었다면 내가 꿰맨 셔츠깃을 뜯지 않았겠구나. 어디 자켓 단추 좀 풀어봐라.
톰의 얼굴에서 불안한 기색이 사라졌다. 톰은 자켓을 열어보였다. 셔츠 깃은 꿰매진 그대로였다. 좋아, 내 저주마. 분명히 학교를 빼먹고 헤엄치러 갔으려니 했지만 용서해주지. 옛말에 불에 그슬린 고양이라더니 그래도 겉보기보다는 낫구나. 이모는 모처럼의 교묘한 계획이 물거품이 된 것이 못내 서운했지만 그래도 톰이 여느 때와 달리 순순히 말을 들은 것이 기뻤다. 하지만 이때 시드가 끼어들었다. 그런데 이모는 형의 셔츠깃을 흰 실로 꿰매주신 것 같은데 이 실은 검정 실인데요. 맞아, 그래. 흰 실이었지. 톰. 물론 톰은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문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톰은 소리쳤다. 시드, 너 어디 두고 보자. 안전한 장소로 피신한 뒤 톰은 재킷 솔기에 꽂아둔 2개의 바늘을 조사해 보았다. 하나에는 흰 실, 다른 하나에는 검은 실이 감겨 있었다. 에이, 시드란 놈만 없었다면 이모가 눈치채지 못했을 텐데. 이모는 어떤 땐 흰 실을 쓰고 또 어떤 땐 검정 실을 쓴단 말이야. 어느 한쪽으로 정해놓고 쓰면 좋을 텐데. 도대체 보조를 맞출 수가 있어야지. 어쨌든 시드란 놈 내 그냥 둘 줄 알고 본때를 좀 보여줘야지. 톰은 이른바 마을의 모범 소년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모범 소년이라는 것의 속성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끔찍히도 싫어했다. 채 2분도 못 되는 사이에 톰은 자기의 모든 문제거리를 깨끗이 잊었다. 그것은 톰의 문제거리가 어른의 경우보다 덜 심각하고 덜 고통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어른들이 새로운 일에 열중하기 시작하면 불행을 잊고 마는 것처럼 좀 더 새롭고도 재미있는 흥미거리가 마음속에서 모든 문제들을 몰아냈기 때문이다. 그 흥미거리란 얼마 전에 어느 흑인에게서 배운 휘파람 부는 방법이었는데 아주 새롭고 근사했다. 톰은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데서 마음껏 연습해보고 싶은 것을 무던히 참아왔던 터였다. 휘파람을 불 때 혀끝을 입천장에다 짧은 간격으로 살짝 갖다 대면 음이 떨려서 마치 새가 지저귀듯이 아름답게 들리는 것이었다. 독자 여러분도 소년 시절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아마 그 방법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열심히 집중해서 연습한 결과 톰은 곧 그 요령을 터득했고 입술에는 아름다운 화음을 가득 담고 영혼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한 채 성큼성큼 마을 쪽으로 걸어 내려왔다. 톰은 새 행성을 발견한 천문학자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런데 그 강하고 깊고 순수한 즐거움은 아마 소년 쪽이 천문학자보다 훨씬 더했을 것이다. 기나긴 여름 저녁, 아직 어둠은 깔리지 않고 있었다. 잠시 톰은 휘파람을 멈추었다. 낯선 사람이 톰보다 약간 더 큰 소년이 나타난 것이다. 낯선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은 나이가 어쨌든 남자든 여자든 이 구석진 마을인 세인트 피터즈버그에선 강한 호기심을 자아내는 일이었다. 더군다나 이 소년은 평일인데도 멋진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소년의 작은 모자는 아주 근사했고 단추를 단단히 채워서 말쑥하게 차려입은 푸른색 자켓은 새 것이었다. 바지도 마찬가지였고 게다가 구두까지 신고 있었다. 주일도 아니고 금요일일 뿐인데 말이다. 화려한 리본 넥타이까지 메고 있었는데 이 세련되고 잠옷 도시 사람다운 분위기가 톰의 부하를 건드렸다.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그 화려한 옷차림에 심사가 뒤틀려오고 한편으로는 자기 옷차림이 점점 초라하게 느껴졌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다.
한쪽이 움직이면 다른 한쪽도 따라 움직였다. 그러나 빙빙 원을 그리며 옆으로만 움직일 뿐 둘은 한동안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눈싸움만 계속했다. 이윽고 톰이 입을 열었다. 너 한 대 맞을래? 때릴 테면 때려봐. 못할 줄 알고? 못할걸? 한다? 하긴 뭐래? 한다니까. 못해. 해. 못해. 불안한 침묵이 흘렀다. 톰이 입을 열었다. 너 이름이 뭐냐? 네가 상관할 것 없잖아. 상관할 거야. 그럼 해봐라. 자꾸 떠들어대면 정말 때린다. 자꾸. 자, 했잖아. 어디 덤벼봐. 어쭈? 똑똑한 척 하는데 맘만 먹으면 니까지 놈은 한 팔로도 해치울 수 있어. 그럼 어디 그렇게 해보시지. 그저 입만 살아서. 자꾸 까불면 정말 때린다. 자일도 그러겠다. 내가 너 같은 놈을 어디 한두 번 겪은 줄 아냐? 뭐? 잘난 척하지 마. 그 모자 되게 웃긴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밟아보시지. 제발 좀 어서 쳐서 떨어뜨려봐. 누구든지 그러는 녀석은 단단히 쓴맛을 보게 해줄 테니까. 거짓말 마. 너도 거짓말 치지 마. 큰 소리만 쳐놓고 정작 싸우라면 꼼짝도 못하는 주제에. 야, 얼른 꺼져. 또 까불면 돌로 머리를 날려버릴 거다. 한번 제발 그렇게 해보시지. 못할 줄 알고? 진짜로는 왜 못 그래? 왜 말만 하는 거야? 왜 못하냐니까. 겁나니까 그렇지? 겁 안 나. 아니, 겁나지? 아니야. 맞아. 다시 정적이 흐르고 눈싸움과 개걸음이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두 소년의 어깨가 맞부딪히게 되었다. 비켜. 너나 비켜. 못 비키겠다. 나도 못 비키겠다. 둘은 각자 발을 기둥처럼 일정한 각도로 떡 버티고 서서 증오에 가득 찬 시선으로 서로를 노려보며 힘껏 밀었다. 그러나 서로 팽팽하게 맞서서 어느 쪽도 상대방을 압도하지 못했다. 둘은 모두 땀이나 얼굴이 새빨개질 때까지 밀어붙이고 난 뒤에 팽팽한 긴장을 풀었지만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톰이 입을 열었다. 이 겁쟁이 강아지 새끼 같은 놈. 우리 형한테 일러줄 거야. 우리 형 같으면 니까지 놈은 새끼손가락 하나로도 날려버릴 수 있어. 형한테 일러서 그렇게 하라고 할 테니 두고 봐. 흥, 너네 형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우리 형은 더 커. 니네 형쯤은 저 울타리 너머로 내던져버릴 수 있어. 둘 다 형은 상상 속의 인물이었다. 거짓말. 네가 그런다고 없는 형이 생기냐? 톰은 엄지발가락으로 땅 위에 선을 그었다. 이 선을 넘으면 꼼짝도 못할 때까지 때려줄 테니 그리 알아. 누구든 넘기만 해봐.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낯선 소녀는 그 선을 넘었다. 자, 어떻게 하나 보자. 서두르지 마. 조심하는 게 좋을걸. 때린다고 했으니 한번 때려보라고. 왜 못 때려? 좋아. 2센트 주면 때리지. 낯선 소녀는 주머니에서 동전 2잎을 꺼내 비웃으며 내밀었다. 톰은 동전을 냅다 내리쳤다.
순식간에 두 소녀는 고양이처럼 맞붙잡고 엎치락 뒤치락 땅 위를 굴렀다. 한 1분쯤 둘은 서로 머리카락과 옷을 잡아당기고 찢고 상대방의 콧잔등을 때리고 핥히면서 각기 영광의 먼지를 뒤집었었다. 얼마 후에 대세가 판가름 난 듯 톰이 상대방 소년 위로 올라타고 앉아 주먹으로 마구 두들겨대는 모습이 뿌연 흙먼지 속에서 나타났다. 항복해! 톰이 외쳤다. 소녀는 분노에 차 울며 몸을 빼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바둥거릴 뿐이었다. 항복하라니까! 톰은 주먹질을 계속했다. 이윽고 상대방은 숨이 막힌 듯 항복하고 외쳤고 톰은 소년을 놓아주었다. 자, 이제 알겠지? 다음부터는 사람을 가려서 놀리는 게 좋을 거다. 낯선 소녀는 코를 훌쩍거리고 흑흑 흐느끼면서 옷에 묻은 먼지를 털더니 이 다음에 만나면 그냥 안 두겠어 하는 뜻인 듯 위협적으로 머리를 흔들곤 힐끔힐끔 뒤돌아보며 자리를 떠났다. 톰은 비웃음으로 이에 답하고는 의기양양하게 등을 돌렸다. 바로 그때 소년이 갑자기 돌을 집어들어 톰에게 내던졌다. 돌이 톰의 등줄기에 적중하자 소년은 획 몸을 돌리고는 사슴처럼 내달렸다. 톰은 그 뒤를 추적해 결국 그 소년이 어디 사는지 알아냈다. 톰은 한동안 문 앞에 서서 소년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지만 소년은 한 번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인상을 쓰곤 그대로 사라져버렸다. 드디어 소년의 어머니가 나타나 천박하고 질 나쁜 불량아라고 톰을 야단치면서 어서 빨리 꺼지라고 소리를 질렀다. 톰은 하는 수 없이 나중에 두고 보자고 중얼거리며 그곳을 떠나는 수밖에 없었다. 톰이 집에 돌아온 것은 밤이 꽤 늦어서였다. 제 딴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왔지만 바로 그 자리에 이모가 잠복해 톰을 기다리고 있었다. 폴리 이모는 톰의 옷꼴을 보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토요일에는 놀리지 말고 힘든 일을 시켜야겠다는 결심을 더욱더 확고히 했다. 2. 토요일 아침이 왔다. 한여름의 세상은 밝고 신선하고 생기로 충만했다. 모든 사람의 가슴마다 노래가 흘러넘치고 젊은 사람들의 경우엔 그 곡조가 입 밖에까지 새어나왔다. 사람들의 표정은 그지없이 환했고 발걸음은 용수철을 단 듯 가벼웠다. 아카시아 꽃이 만발해 향기가 그 일대에 그윽했고 마을 너머 카디프 언덕은 풀과 나무로 푸르렀다.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그 언덕은 꿈꾸는 듯 나른하게 손짓하는 환상의 대지처럼 보였다. 톰은 흰 페인트가 든 양동이와 긴 자루가 달린 소를 들고 한 길에 나타났다. 울타리를 보자 모든 즐거움이 싹 가시고 마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워졌다. 높이가 9피트는 되는 판자가 30야드나 쭉 이어져 있는 것이었다. 톰에게 이제 인생이란 공허한 것일 뿐이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짐일 뿐이었다. 톰은 한숨을 내쉬며 소를 양동이에 담갔다가 우선 맨 꼭대기 판자부터 칠하기 시작했다. 톰은 한동안 칠하고 또 칠했다. 그러고 나서 칠한 부분을 보니 대륙처럼 광대하게 남아있는 면적에 비하면 그것은 한 줄기 가느다란 줄에 지나지 않았다. 톰은 무거운 마음으로 나무 그루터기에 주저앉았다. 그때 짐이 양동이를 들고 버팔로 처녀를 부르면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문에서 나왔다. 이제껏 톰은 마을의 공동 우물에서 물을 깃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지겨운 일이라고 여겨왔지만 오늘만은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다. 우물 주위에는 늘 친구들이 있었다.
백인과 혼혈아, 흑인 소년, 소녀들이 제 차례를 기다리면서 쉬기도 하고 장난감을 서로 바꾸기도 하고 말다툼을 하기도 하고 싸움도 하고 종달새처럼 제잘되기도 했다. 게다가 우물까지는 겨우 150야드밖에 되지 않았지만 짐은 1시간 안에 물 한 양동이를 길어오는 법이 없었다. 그것도 보통은 누군가가 부르러 가야만 했다. 톰은 짐에게 넌지시 말했다. 야, 짐. 네가 이걸 좀 치라면 내가 물을 길어다 줄게. 짐은 머리를 설레설레 저었다. 그건 안 돼요, 톰나리. 다른 사람들하고 장난질 치지 말라고 마님한테서 단단히 분부받았어요. 마님 말씀이 톰나리가 치를 떠맡겨도 네 일이나 해 하셨어요. 이제 마님이 나리 일하는 걸 보러 오실 거예요. 이모가 하는 얘긴 귀담아 듣지 마. 짐, 이모는 의뢰 그러시잖아. 괜찮으니까 그 양동이 이리 줘. 잠깐이면 돼. 이모는 알지도 못할걸. 안 돼요, 톰나리. 들키면 타르를 내 머리 위에 씌우실 거예요. 진짜로요. 이모가? 이모는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 기껏해야 골무로 꿀밤 한 대 줄 뿐이지. 그까짓 게 뭐 아파? 잔소리는 많이 하시지만 그까짓 거 아무리 들어도 아프기라니 가렵기라니. 이모가 우시면 좀 가슴이 아프지만 짐, 좋은 걸 줄게. 하얀 구슬이야. 이래도 싫어? 짐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얀 구슬이라니까, 짐. 이봐, 근사하지? 우와, 진짜로다가 근사하네. 하지만 톰날이 마님한테 들켜버리면. 그리고 네가 보고 싶다면 상처난 내 발가락도 보여줄게. 짐도 인간이니만큼 이만한 유혹을 견뎌낼 재주가 없었다. 짐은 양동이를 내려놓고 구슬을 받곤 톰이 발가락에 붕대를 풀자 허리를 굽혀 열심히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짐은 불이 나게 양동이를 들고 한 손으론 등줄기를 긁으면서 쏜살같이 거리를 뛰어 내려가고 있었고 톰은 열심히 페인트 칠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폴리 이모는 슬리퍼 한 짝을 손에 들고서 승리자의 표정으로 마당에서 멀어져 집 안으로 사라졌다. 물론 톰의 열성은 그리 오래 계속되지 못했다. 계획했던 모든 재밌는 일들을 생각하니 정말이지 더욱더 처량해져만 갔다. 이제 곧 자유의 몸인 애들이 놀러가면서 여기를 지나갈 테지. 그리고 일을 해야만 하는 나를 실컷 놀려댈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자 톰은 애간장이 탔다. 톰은 전 재산을 털어내어 점검해 보았다. 이런저런 장난감, 구슬, 지저분한 물건들이 나왔다. 누구와 다른 것으로 교환하는 거라면 모를까? 반시간만이라도 완전한 자유를 사기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양이었다. 톰은 아이들을 매수하려는 생각을 아예 단념하고 그 옹색한 재산을 도로 주머니에 넣었다. 그런데 이렇게 암담하고 절망적인 순간 어떤 영감 하나가 머릿속을 스쳤다. 정말이지 훌륭하고 비상한 생각이었다. 톰은 소를 집어들고 침착하게 일을 해나갔다. 얼마 후에 벤 로저스가 나타났다. 그의 놀림이야말로 톰이 가장 우려하던 바였다. 벤의 발걸음은 3단 뛰기를 하는 것처럼 가벼웠다. 매우 즐겁고 기분이 들떠있다는 증거였다. 벤은 사과를 먹으면서 간간히 우우하고 길게 곡조를 붙여 소리를 지르다가 낮은 저음으로 딩동동 딩동동 하고 반주를 붙였는데 틀림없이 증기선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었다. 가까이 다가오자 벤은 속도를 늦추더니 길 한복판에서 몸을 크게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천천히 신중하게 그리고 잠옷 품위 있게 옆으로 돌아섰다. 벤은
자기가 깊이 9피트의 물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상상하고 있었다. 배는 증기선이기도 하고 선장이기도 하고 기관실의 종이기도 했다. 때문에 상가판에 서서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직접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정선 준비! 땡땡땡! 배의 진행은 거의 정지 상태에 이르렀다. 배는 천천히 길 한쪽으로 붙어섰다. 후퇴! 땡땡땡! 배는 두 팔을 아래로 뻗쳐 허리에 딱 붙였다. 우연 전진! 땡땡땡! 추! 초! 워우! 추! 그러는 사이에 40피트 크기의 측륜 역할을 하느라고 배는 오른팔로 커다랗게 원을 그렸다. 좌연 후퇴! 땡땡땡!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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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는 다시 왼손으로 원을 그리기 시작했다. 우연 멈춤! 땡땡땡! 좌연 멈춤! 우연 전진! 그만! 천천히 밖으로 돌려라! 땡땡땡! 추! 밧줄을 풀어! 당장! 어서 뭐라고 있어? 이 말뚝에다 밧줄을 걸어! 옳지, 됐다. 배를 내. 이젠 놔둬. 엔진을 꺼라! 땡땡땡! 쉿, 쉿, 쉿. 톰은 기선엔 아랑곳하지 않고 페인트 칠에만 골몰하고 있었다. 배는 잠시 톰을 바라보다 말을 걸었다. 요, 그거 참 안 됐구나. 대답이 없다. 톰은 지금 막 칠한 곳을 화가처럼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고는 다시 한번 살짝 더 칠하고는 아까처럼 그 결과를 유심히 살폈다. 배는 옆으로 바싹 와 붙었다. 톰은 사과를 한 입 먹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 입안 가득히 군침이 돌았지만 꾹 참고 일을 계속해 나갔다. 벤이 입을 열었다. 웬일이야, 톰?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응? 그제야 톰은 몸을 획 돌렸다. 뭐야, 너 왔구나? 벤, 미처 몰랐어. 난 지금 헤엄치러 가는 참이야. 너도 가고 싶지 않니? 넌 물론 할 일이 있어서 못 가겠구나. 그렇지? 일을 해야 하니까. 톰은 잠깐 벤을 빤히 보고 나서 물었다. 일이라니? 그래, 이게 일 아니고 뭐야? 톰은 또다시 손을 집어들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대답했다. 글쎄, 그럴지도 모르지. 또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고. 어쨌든 중요한 건 톰 소여의 적성에 딱 맞는다는 거야. 무슨 소리야? 설마 이런 일이 좋다는 말은 아니겠지? 톰은 그 사이에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손을 움직였다. 좋으냐고? 싫어해야 하는 이유가 뭔데? 애들이 단판자에 페인트 칠할 기회가 그렇게 흔한 줄 알아? 이 말이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벤은 사과를 씹다 말고 톰을 주시했다. 톰은 다시 정성스레 한 번 바르곤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 결과를 살펴보곤 여기저기 조금씩 솔로 수정을 가했다. 그리고 또다시 뒤로 물러서서 결과를 음미했다. 벤은 톰을 뚫어져라 지켜보고 있다가 점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이윽고 벤이 말을 붙였다. 톰, 나도 좀 해보자. 톰은 잠깐 생각해보고 허락하려다가 이내 마음을 바꿨다. 아니, 안 돼, 벤. 아무래도 안 되겠어. 폴리 이모가 이 담을 얼마나 각별하게 생각하시는데 길에서 빤히 보이는 담이잖아. 뒷담이라면야 이모나 나나 까다롭게 굴 필요가 없겠지만 어쨌든 이모에겐 특별히 중요한 담이라고. 이모 마음에 맞게 해낼 수 있는 애는 아마 1000명에 하나? 아니, 2000명에 하나도 없을걸? 안 된다고? 제발 부탁이야. 한 번만 해볼게. 아주 조금만. 나라면 네 부탁을 들어줬을 거야, 톰.
그야 나도 그렇게 해주고 싶지. 그런데 폴리 이모가. 그래, 짐도 하고 싶어 했지만 이모가 못하겠는걸. 시드도 하고 싶어 했지만 허락하지 않으셨다니까. 만약에 너한테 시켰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럴 리 없다니까. 아주 조심히 할게. 한 번만 시켜줘, 응? 이 사과 속 줄게. 글쎄, 그렇다면. 아니야, 벤. 안 되겠어. 마음이 안 놓여. 그럼 전부 줄게. 톰은 잔뜩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내심 이게 웬 떡이냐 하며 소를 내주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전까지의 빙 미주리 호가 뜨약볕 아래서 땀이 흠뻑 젖어 일을 하는 사이 붓을 놓은 화가는 근처 나무 그늘에 있는 빈 통에 유유히 걸터 앉아 다리를 건들건들하면서 사과를 먹으며 다음에 올 순진한 희생자들에 대한 계획을 짜고 있었다. 대상자의 수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그치 사이 없이 소년들이 줄을 지어 다가왔다. 아이들은 처음엔 톰을 놀리려고 왔지만 결국엔 페인트 칠을 하게 되고야 말았다. 얼마 후 벤이 손을 들고 물러설 즈음 빌리 피셔가 잘 수선된 연을 들고 와 페인트 칠할 기회를 얻었고 빌리가 지칠 때쯤 되어서는 조니 밀러가 와서 죽은 쥐 한 마리와 쥐를 매달 끈을 주었다. 차례차례 사람이 바뀌어가며 시간이 흘러갔다. 오후 3시, 4시쯤이 되자 오전 중에 초라하고 가난한 소년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톰은 두둑한 자산가가 되어 있었다. 이미 이야기한 것 외에도 톰의 손안엔 구슬 12개, 하프 부속품, 선글라스 대용의 푸른 유리병 조각, 대포 모양 실감개, 어느 자물쇠에도 맞지 않는 열쇠 하나, 분필 조각, 유리병 마개, 양철로 만든 군인 인형, 올챙이 2마리, 폭죽 6개, 애꾸는 새끼 고양이 1마리, 노쇠로 된 문 손잡이, 개 목살이, 하지만 개는 없음, 칼자루, 오렌지 껍질 4조각, 모스게 된 헌 창틀 따위가 있었다. 게다가 톰이 친구들과 함께 기분 좋고 멋진 휴식 시간을 즐기는 동안 담장은 3겹이나 두툼이 새 옷을 입었다. 흰 페인트가 동이 나지 않았더라면 톰은 동네의 모든 소년들을 완전히 빈털터리로 만들었을 것이다. 결국 톰은 세상이 그렇게 공허하고 살기 나쁜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톰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인간의 행동 양식에 관한 큰 법칙을 발견하게 된 셈이었다. 즉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어떤 욕망을 불러일으키게 하려면 그 욕망이 그리 쉽사리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게 하면 된다는 것이다. 만일 톰이 이 책의 저자처럼 현명하고 위대한 철학자였다면 일은 누군가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오락은 의무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래서 조화를 만들거나 디딜방아를 듣게 하는 것은 일이고 볼링을 치거나 몽블랑 산을 등산하는 것은 오락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리라. 영국에는 여름 내내 매일같이 사두마차를 타고 20-30마일씩 다니는 부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러한 일을 하는데 굉장한 비용이 드는 탓에 특권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만일 그 신사들이 그 일로 보수를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의 일이 될 테고 따라서 그들은 곧 그 일을 그만두어 버릴 것이다. 톰은 자기에게 일어난 이 굉장한 변화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고 나서 7이 다 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집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3. 톰은 폴리 이모에게 다가갔다. 이모는 침실 겸 아침 식사실 겸 식당 겸 서재 겸 두루두루 쓰이는 뒷곁 서늘한 방에 열린 창가에 앉아 있었다.
향기로운 여름 공기와 평온한 고요함, 꽃향기와 꿀벌이 나른하게 붕붕거리는 소리에 취해 이모는 뜨개질 감을 손에 든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고양이 외에는 말할 상대가 없었는데 그 고양이마저 무릎 위에서 잠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안경은 떨어지지 않게 희끗희끗한 머리 위에 얹혀져 있었다. 이모는 톰이 벌써 오래전에 도망친 줄로 알고 있었으므로 제 발로 당돌하게 다시 나타난 톰을 보자 어리둥절해했다. 톰이 당당하게 물었다. 이모, 이젠 놀러 가도 되죠? 뭐라고? 벌써? 얼마나 했는데? 다 칠했어요, 이모. 톰, 거짓말하지 마. 난 거짓말은 못 참아. 거짓말이 아니에요. 전부 끝났다니까요. 물론 폴리 이모는 톰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이모는 직접 확인하려고 밖으로 나갔다. 톰의 말이 비록 20%만이라도 진실이라 해도 그것으로 만족할 작정이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 판자 담 전부가 흰색으로 덮여 있는 게 아닌가. 그것도 한 겹이 아니라 2중, 3중으로 정성껏 덧칠이 되어 있었다. 게다가 덤으로 땅바닥에까지 흰 줄 하나가 그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이모는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혀버렸다. 어머나, 이럴 수가. 너도 마음만 먹으면 해낼 수 있구나. 톰? 그러고서 이모는 이런 말을 덧붙여서 칭찬의 정도를 낮추었다. 이 말은 하고 싶지 않다만 그렇게 마음먹은 일이 그리 많지 않아 탈이지. 자, 그럼 어서 놀러 나가거라. 하지만 늦게 들어오기만 해봐라. 회초리가 울 테니. 어쨌든 톰이 훌륭하게 일을 해낸 것에 감동한 이모는 톰을 찬장으로 데리고 가 맛있어 보이는 사과를 하나 골라주며 죄 없이 숭고한 노동의 대가로 손에 넣은 것엔 각별한 맛과 가치가 있으니 하는 말을 들려주었다. 성경에 있는 말을 인용한 이 훈화를 끝마치는 사이에 톰은 잽싸게 도넛 하나를 슬쩍 했다. 그러고 나서 톰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왔다. 때마침 시드가 2층 뒷방으로 통하는 건물의 바깥쪽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다. 바로 손 닿는 곳에 진흙 덩어리가 얼마든지 있었고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진흙 덩어리들은 공중을 날아 우박처럼 시드에게 떨어졌다. 폴리 이모가 놀란 마음을 진정하고 시드를 구하러 불이 나게 달려왔을 때 톰은 벌써 67개의 진흙 덩어리를 시드에게 명중시키고 담을 뛰어넘어 순식간에 모습을 감춘 뒤였다. 문이야 물론 있었지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거기까지 돌아갈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이것으로 검정색 실이라고 이모에게 일러 바쳐 자기를 공경에 빠뜨렸던 시드에게 복수를 한 셈이므로 톰은 이제야 속이 시원해졌다. 톰은 모퉁이를 돌아 이모 집의 외양간 뒤로 나 있는 골목길로 도망쳐 나왔다. 여기라면 붙잡힐 염려도 벌을 받을 염려도 없었다. 톰은 전에 한 약속대로 친구들끼리 두 군단으로 갈라져 전쟁 놀이를 하기로 한 마을의 공터로 서둘러 갔다. 톰이 이쪽 군단의 대장이고 조 하퍼가 상대편의 대장이었다. 이 두 지휘관은 직접 전투에 참가하는 일은 없고 그런 것은 보잘것없는 졸병이나 하는 일이니까. 나란히 조그마한 언덕 위에 진을 치곤 부관을 통해 작전을 지휘했다. 악전 고투 끝에 톰의 군대가 대승리를 거두었다. 그러고는 전사자의 수를 세고 포로를 교환하고 다음번 결전 조건에 관해 합의를 보았으며 그에 따라 다음 전투 날짜가 결정되었다. 그 일이 끝난 뒤에 양 군대는 대열을 지어 그 자리를 떠났다.
톰은 혼자서 집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제프 세처의 집 앞에 이르렀을 때 마당에 나와 있는 낯선 소녀 하나가 눈에 띄었다. 파란 눈에 귀엽게 생긴 소녀는 금발을 길게 따 좌우로 내리고 흰색 여름 원피스 밑으로 수놓은 짧은 레이스 옷을 받쳐 입고 있었다. 방금 단 무공 훈장으로 빛나는 개선장군은 탄알 한 발 쏴보지도 못하고 대번에 항복하고 말았다. 여태까지 톰의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에이미 로런스는 일순간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아니, 기억조차 남지 않았다. 한때는 미치도록 에이미를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에이미에 대한 정열을 숭배라고까지 여겼지만 이제 보니 그것은 그저 일시적인 풋사랑에 지나지 않았다. 에이미의 사랑을 획득하기까진 몇 달이 걸렸다. 그리고 에이미가 사랑을 고백한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았다. 이 일해 동안 톰은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는데 한순간에 에이미는 볼일을 다 보고 가버린 낯선 손님처럼 톰의 마음에서 깨끗이 사라져버렸다. 톰은 이 새로 나타난 천사를 경애의 눈빛으로 몰래 훔쳐보았다. 톰은 그 소녀도 자기를 보고 있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짐짓 소녀가 거기 있는 것을 전혀 모르는 척하면서 소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얼마 동안 또래들이 하는 온갖 기술을 동원해 스스로 과시하기 시작했다. 한참 위험한 재주를 부리다가 슬쩍 곁눈질해 보니 그 소녀가 막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톰은 불이 나게 울타리까지 뛰어가 울타리에 기대에 서서 소녀가 조금이라도 밖에 더 있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 속을 끓였다. 소녀는 계단 위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는 듯 하더니 그대로 곧장 현관 쪽으로 갔다. 소녀의 발이 문지방을 디디자 톰의 입에선 절로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톰의 얼굴은 금세 환하게 밝아졌다. 문 안으로 모습을 감추기 직전에 소녀가 울타리 너머로 펜지꽃 한 송이를 던진 것이다. 톰은 그 꽃송이 주위를 껑충껑충 뛰어 돌다가 꽃에서 한 걸음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고는 손으로 해 가리개를 하고 무슨 재밌는 일이라도 벌어지고 있다는 듯 길 아래쪽을 내려다보았다. 얼마 후 톰은 지푸라기 하나를 집어들고 머리를 뒤로 잔뜩 젖히고는 안간힘을 써서 그 지푸라기를 가까스로 코 위에 가로로 올려놓았다. 그러고는 몸의 균형을 잡으며 펜지 꽃송이 앞으로 다가갔다. 이윽고 톰의 맨발이 꽃송이에 닿았고 톰은 유연한 발가락으로 살며시 펜지꽃을 집어 올렸다. 그 보물과 함께 톰은 곧장 길모퉁이로 모습을 감추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숨어 꽃송이를 재킷 안쪽 단쪽 구멍에다 꽂기 위해서였다. 심장 바로 옆에 꽂은 것이다. 아니, 사실은 심장 위쪽이라고 하는 편이 더 가까웠을지 모르는데 그것은 톰이 해부학에 대해 깊은 지식이 있다거나 또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톰은 다시 울타리 앞으로 돌아와 그 주변을 맴돌면서 어두워질 때까지 과시를 계속했다. 소녀는 다시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창가에서 자기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줄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얼마간 위로가 되었다. 마침내 톰은 머릿속에 낭만적 환상을 가득 담고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저녁 식사가 끝날 때까지 톰이 얼마나 들떠 있는지 폴리 이모가 이 애가 어떻게 된 셈이지 하고 의아해할 지경이었다. 시드에게 흙덩이를 던진 사건으로 꾸지람 깨나 들었지만 조금도 개의치 않는 듯 했다. 더욱이 바로 이모 코앞에서 설탕을 훔치려 들다
손등을 찰싹 얻어맞자 톰은 항의했다. 이모, 시드가 그럴 때는 안 때리잖아요. 시드는 너처럼 사람을 약올리지 않아. 너는 내가 좀 한눈 판다 싶으면 언제나 손이 설탕에 가 있지 않니? 얼마 후 이모가 부엌으로 들어가자 시드는 자기의 면책 특권에 기뻐하며 설탕 단지 쪽으로 손을 뻗었다. 그것은 톰에게 보란 듯이 하는 짓이었고 톰에게는 견딜 수 없는 모욕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그만 시드의 손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설탕 단지는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나고 말았다. 톰은 고소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소리조차 자제하고 조용히 앉아있을 정도였다. 이모가 돌아와도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고 물을 때까지 입을 꾹 다물곤 한마디 않고 돌처럼 가만히 있겠다고 톰은 작정했다. 모든 것을 털어놓고 나서 귀염둥이 모범 소년 시드가 한번 된통 걸려든 꼴을 보는 것처럼 통쾌한 구경거리는 세상에 다시는 없겠지. 이모가 돌아와 설탕 단지 파편을 내려다보며 안경 너머로 무시무시한 분노의 번갯불을 번뜩였을 때 톰은 기쁨이 솟구쳐 올라와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 톰은 마음속으로 혼자 중얼거렸다. 자, 이제 시작된다. 그러나 다음 순간 톰은 마룻바닥에 납작하게 나동그라져 있었다. 힘이 잔뜩 들어간 손이 또다시 내리치려고 하자 톰은 부르짖었다. 잠깐만요. 왜 날 때려요? 설탕 단지를 깨뜨린 건 시드예요. 폴리 이모는 어찌할 바를 몰라 내리치려던 손을 멈추었고 톰은 위로의 말을 구하며 이모를 올려다보았다. 그러나 이모의 입에선 이런 말이 나왔을 뿐이었다. 그래? 하지만 아무 까닭 없이 맞은 것도 아니잖아. 맞을 만해. 내가 없는 동안에 어쨌거나 무슨 못된 짓을 했을 테니까. 틀림없잖아. 이렇게 말을 하기는 했지만 이모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상냥한 말을 한마디 해주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하지만 섣불리 그런 말을 꺼내는 날엔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고 그러면 애 교육에 좋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모는 입을 꾹 다물곤 무거운 마음으로 하던 일을 계속했다. 톰은 시무룩하게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자기 슬픔을 한껏 즐기고 있었다. 톰은 이모가 마음속으론 자기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생각에 한편 심술이 나면서도 기쁘기 짝이 없었다. 톰은 그것을 내색하지 않고 이모에게서 어떤 낌새도 채지 못한 척 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모가 가끔 눈물기 있는 눈을 이쪽으로 돌리면서 호소하듯 자기 얼굴을 보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톰은 일부러 모르는 척했다. 톰은 자기가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머리맡에 이모가 서서 허리를 구부리곤 한마디라도 좋으니 제발 용서한다는 말을 해달라고 조르지만 자기는 벽 쪽을 향해 돌아눕고서 아무 대답도 안 한 채 죽어버린다. 그러면 이모 기분은 과연 어떨까? 또 곱슬머리가 흠뻑 젖고 쓰러진 마음은 평화롭게 잠든 채 시체가 되어 강에서 인양돼 집으로 운반되어 오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그러면 이모가 자기 시체 위에 몸을 던지고 억소 같은 눈물을 쏟으며 다시 한번 이 애를 살려주시면 다시는 절대로, 정말이지 절대로 심하게 대하지 않겠노라고 하느님께 기도하겠지. 하지만 자기 시체는 얼음장처럼 식을 대로 식어 꼼짝도 않는다. 이 조그마한 가엾은 영혼의 고뇌는 결국 모두 끝났으니까. 이런 상상을 하고 있으려니 톰은 견딜 수 없이 슬퍼졌다. 자꾸만 침을 삼켜 목구멍이 막히는 듯 했다. 눈에는 눈물이 피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눈을 한번 깜빡거리자 눈물이 줄줄 흘러나와 코를 타고 뚝뚝 떨어졌다. 이렇게 행복한 슬픔에 젖어 있는 것은 톰에게는 드문 사치여서 세속적인 기쁨과 즐거움으로 방해받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그러기엔 너무나도 신성한 일이었다. 따라서 일주일이나 시골에 가 있던 사촌 누나 메리가 오래간만에 집으로 돌아와 기쁨에 넘쳐 콧노래를 부르며 문 안으로 걸어 들어왔을 때 톰은 벌써 다른 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한 문으로 노래와 햇살이 지나갔다면 다른 문으로는 구름과 암흑이 스친 셈이었다. 톰은 늘 놀던 곳에서 훨씬 멀리 떨어진 곳까지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가 지금의 기분에 딱 맞는 황량한 장소를 찾았다. 강에 둥실 떠있는 뗏목이 자기를 부르는 듯이 보였다. 톰은 그 한 끝에 앉아 배 한 척 보이지 않는 넓고 아늑한 강을 바라보면서 이대로 물에 빠져 죽으면 이런 죽음에 고통이 따르는 것은 자연의 이치겠지만 그래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금방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때 언뜻 펜짓꽃 생각이 떠올랐다. 얼른 꺼내보니 쭈그러지고 시들어 오히려 슬픈 행복감을 한층 더 심각한 것으로 만들었다. 현재의 마음을 그 소녀가 안다면 나를 치근하게 생각해줄까? 울어줄까? 그러고는 내 목에 자기 팔을 두르고 나를 위로해줄까? 아니면 이 공허한 세상에서 냉정하게 나를 외면하고 말까? 이렇게 생각하니 달콤한 고뇌가 밀려와 톰은 머릿속으로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상황을 바꿔가며 미천이 바닥날 때까지 실컷 즐겼다. 이윽고 톰은 한숨을 내쉬고는 일어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9시 30분 아니면 10시쯤 톰은 인적이 드문 길을 따라 아직도 이름도 모르는 그리운 그 소녀의 집 앞에 이르렀다. 톰은 거기서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2층 창 커튼에 촛불 빛이 어슴푸레하게 비치고 있었다. 그 신성한 소녀는 저기 있을까? 톰은 울타리를 타고 넘어 발소리를 죽여가며 나무들 사이를 빠져나가 그 창 아래에 섰다. 그러고는 오랫동안 가슴에 열정을 담고 창을 쳐다보다 이내 그 자리에 들어 누워버렸다. 깍지 끼어 가슴에 얹은 손엔 시든 펜짓꽃이 쥐어 있었다. 이렇게 죽어가는 거다. 냉정한 세상 속에서 이 작은 몸 하나 의지할 곳도 없는 세상에서 이마 위에 축축하게 내린 죽음의 땀을 닦아줄 친구 하나 없이 최후의 고통이 다가올 때 애처롭게 지켜줄 사랑하는 사람도 없이 죽어간다. 그리고 내일 아침 그 소녀는 밝은 기분으로 무심코 창을 열다 나를 발견한다. 어머나 하고 놀라면서 이 불쌍한 이미 숨을 거둔 몸 위에 눈물을 흘려줄까? 앞날이 창창한 어린 생명이 이렇게 무참히 너무나 일찍 애처롭게 꺼져버린 것을 알고 조그만 한숨 한 번이라도 지어줄까? 창이 열렸다. 하녀의 째질 듯한 목소리가 거룩한 정적을 깨뜨렸다고 생각한 순간 누워있던 순교자의 유해 위로 물벼락이 떨어졌다. 꼼짝 않고 누워있던 영웅은 이크 하는 외마디 소리를 내지르며 후닥닥 일어났다. 욕지거리와 함께 무엇인가가 미사일 같은 소리를 내며 공중으로 휙 날아갔고 그 뒤를 이어 유리창에 깨질 듯한 음성이 들렸으며 조그맣고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울타리를 뛰어넘어 어둠 속으로 번갯불처럼 사라졌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톰이 잘 준비를 하느라 젖은 옷을 촛불에 살피고 있는데
시드가 눈을 떴다. 무슨 암시적인 언급을 하려는 생각이 없진 않았지만 시드는 순간 현명하게 판단하곤 입을 꾹 다물었다. 톰의 눈초리가 영 심상치 않았던 것이다. 톰은 하찮고 짜증스러운 기도 따위는 생략하고 그대로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시드는 형이 기도를 안 했다는 것을 마음속에 기록해 두었다. 4. 해가 고요한 세상 위로 떠올라 축복이라도 하듯이 평화스러운 마을을 비추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폴리 이모는 식구들과 함께 기도를 했다. 우선 성경에 있는 문구를 토대로 해서 거기다 조금 창의적인 내용을 덧붙여 기도를 드린 뒤에 예배의 절정에 이르러서는 모세의 무시무시한 계율을 마치 시나이 산에서 울리는 소리처럼 엄숙하게 읽어나갔다. 기도가 끝나자 톰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성경 암기에 착수했다. 시드는 이미 며칠 전에 다 외워놓은 상태였다. 톰은 5절을 암기하는데 전력을 다했다. 톰이 고른 것은 산상수훈의 일부였는데 이것보다 짧은 구절은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 30분쯤 지났는데도 그제야 겨우 줄기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였다. 톰의 머리는 온갖 인간사의 일들로 종횡무진 움직였고 손은 또 손대로 분주히 재미난 오락을 찾느라 바빴다. 메리가 톰의 책을 빼앗아 들더니 한번 외워보라고 했다. 톰은 어렴풋이 기억을 더듬어 나갔다. 마음이 가난한 가난한 자는 맞아, 그래.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위로해. 아, 그런가? 위로해. 그들은 위로해. 또 가만히 있자. 그들은 슬픈 자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 다음이 뭐랬지? 누나, 왜 좀 가르쳐주지 않는 거야? 왜 나한테 이렇게 잔인하게 대하는 거냐고. 톰, 너 참 답답하다. 난 널 놀리려는 게 아니야. 내가 그럴 리가 있겠니? 가서 다시 외워라. 실망해선 안 돼, 톰. 넌 할 수 있을 거야. 잘하면 근사한 상품을 줄게. 자, 착하지? 알았어. 상품이 뭔데? 메리 누나, 뭔지 말해줘. 그냥 믿어. 내가 근사한 거랬으니까 틀림없이 근사할 거야. 정말이지, 누나? 좋아. 그렇다면 다시 한번 머리를 써볼게. 그래서 톰은 다시 한번 머리를 써보았다. 앞으로 획득할 물건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라는 이중의 절박함으로 신바람이 나서 열심히 외운 결과 훌륭한 성적을 올릴 수 있었다. 메리는 12센트 반이나 하는 번쩍번쩍 빛나는 새 발로 나이프를 톰에게 주었다. 톰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몸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 칼로 뭘 자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진짜에 가까운 발로 나이프니까 충분한 권위가 있는 셈이었다. 서부 사내 아이들은 무엇을 근거로 이런 종류의 무기에 위조품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커다란 수수께끼이고 앞으로도 아마 영원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을 것이다. 톰이 이 나이프로 찬장을 긁어볼 생각으로 우선 서랍부터 시작하려는데 바로 그때 주일학교에 가야 하니 옷을 차려입으라는 재촉의 소리가 들렸다. 메리 누나가
세숫대야와 비누를 건네주었다. 톰은 그것들을 받아가지고 집 바깥으로 나가 조그마한 벤치 위에 세숫대야를 놓고 비누는 물에 적셔 그 옆에 놓은 다음 소매를 걷어올리고 세숫대야의 물을 가만히 땅에 따라 버리곤 부엌으로 들어가 문 뒤에 걸려있는 수건으로 얼굴을 열심히 문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메리가 그 수건을 낚아챘다. 톰, 넌 부끄럽지도 않니? 그러면 못 써. 얼굴에 물 좀 묻힌다고 뭐가 어떻게 되니? 이 말에 톰은 조금 무안해졌다. 세숫대야에 새로 물이 채워졌고 톰은 잠깐 그 앞에 서서 마음을 굳게 먹고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곤 세수를 시작했다. 조금 있다가 두 눈을 꼭 감고 수건을 더듬으면서 부엌으로 들어왔을 때 세수를 했다는 영광스러운 증거로 톰의 얼굴에선 비누 거품과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수건을 뗀 얼굴은 여전히 메리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깨끗해진 부분은 겨우 턱까지여서 마치 탈 바가지를 쓰고 있는 듯 했기 때문이다. 그 경계선 위아래론 목 주위로 때가 잔뜩 끼어 시커먼 미 개간지가 광활하게 뻗어 있었다. 메리는 톰을 붙잡아 놓고 푹푹 씻겨주기 시작했다. 드디어 톰은 어디에 내놓아도 그럴듯해 보일 소년이 되었다. 머리칼은 가지런히 차분하게 누웠으며 앞쪽에 짧은 곱슬머리는 맵시 있게 정돈되었다. 톰은 몰래 온갖 정성을 기울여 곱슬머리를 펴서 머리에 착 달라붙게 했다. 톰은 곱슬머리는 여자처럼 보인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자기의 곱슬머리 때문에 항상 고민스러워했다. 그 다음에 메리는 지난 2년 동안 주일에만 입는 옷을 꺼내왔다. 그 옷은 그저 다른 옷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다. 이것으로 우리는 톰이 가지고 있는 옷의 수를 대강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톰이 대강 옷을 입고 나가자 메리가 다시 격식대로 입혀주었다. 말쑥한 웃옷의 단추를 턱 아래까지 끼워주고 폭이 넓은 깃으로 어깨를 잘 덮어준 다음 온몸을 탁탁 털어주고 얼룩점이 박힌 밀짚 모자를 씌워준 것이다. 톰은 전보다 훨씬 나아 보였고 또 전보다 훨씬 불편했다. 깨끗이 빨아 풀먹인 옷들을 사정없이 괴롭히기 때문이었다. 메리 누나가 구두를 신겨주는 일 하나만이라도 잊어주었으면 하고 바랐지만 그건 역시 헛일로 돌아갔다. 메리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톰의 구두에 정성껏 소 기름을 발라 들고 왔다. 톰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모두들 자기한테 하기 싫은 일만 시킨다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메리가 타일렀다. 자, 톰, 착하지? 톰은 할 수 없이 얼굴을 잔뜩 찌푸리곤 구두를 신었다. 얼마 후 메리도 준비를 끝마치자 3명의 소년은 교회를 향해 출발했다. 톰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가기 싫은 곳이었지만 시드와 메리는 그곳을 좋아했다. 주일학교는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계속되고 그 후에 예배가 있었다. 셋 중에서 둘은 언제나 자발적으로 남아서 이 예배에 참가했다. 나머지 하나도 늘 남기는 남지만 이것은 좀 더 매력적인 다른 이유 때문이었다. 이 교회에는 등이 높고 쿠션이 없는 의자들이 있었는데 한 300명쯤 앉을 수 있었다. 교회는 지붕 위에 첨탑 대신 일종의 소나무 괴짝 같은 것을 올려놓은 지극히 초라한 건물이었다. 톰은 문간에서 뒤로 슬쩍 한 걸음 물러서면서 역시 주일 정장 입은 한 친구에게 말을 걸었다. 야, 빌, 너 노란 표 한 장 있니? 있어. 뭘 주면 바꿀래? 뭘 가지고 있는데? 줄사탕 조각하고 낚싯바늘. 어디 봐.
톰은 제가 말한 것들을 꺼내보았다. 그 물건들은 꽤 쓸만한 것들이었으므로 곧 교환이 결정되었다. 그러고 나서 톰은 흰 구슬을 2개 더 주곤 빨강표 석장을 얻었다. 또 다른 자질구레한 물건으론 파란표 2장과 바꿨다. 다음 10분 내지 15분 동안 계속해서 톰은 뒤에서 몰려오는 아이들과 하나씩 교섭을 벌여 여러 가지 색표를 사모았다. 제각기 말쑥하게 차려입고 떠들어대는 소년 소녀 틈에 끼어 교회로 들어가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톰은 옆자리의 소년과 말다툼을 시작했다. 나이가 지긋이 든 엄격한 선생님이 싸움을 말렸다. 그러나 그 선생이 등을 돌리자마자 톰은 앞줄에 앉은 아이의 머리칼을 잡아당기곤 그 아이가 뒤돌아보자 시치미를 떼고 책을 읽는 신용을 했다. 그러고는 또 다른 소년을 핀으로 찔렀다. 그 애가 아얏 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다시 선생에게 주의를 들었다. 톰 네 반은 전체가 이런 식이었다. 얌전하지 못하고 시끄럽고 장난이 심했다. 암송을 하는 데 있어서도 술술 막힘없이 외우는 아이는 하나도 없고 끝까지 옆에서 도와줘야 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런대로 그럭저럭 외워나갔고 각자 성경의 문구가 인쇄된 조그마한 파랑표를 상으로 받았다. 이 파란표는 성경을 2구절 외울 때마다 한 장씩 상으로 받는 것이었다. 파란표 10장이 되면 빨간표 1장과 바꾸게 되어 있었다. 빨간표가 10장이 되면 노란표가 되고 노란표가 10장이 되면 교장 선생이 아주 수수하게 꾸며진 성경 한 권, 그때는 워낙 시대가 좋았기 때문에 겨우 40센트였던 성경을 준다. 아무리 멋지게 금으로 장식이 된 돌에 판 성경을 상으로 탄다 하더라도 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2000이 다 되는 성경 구절을 외우는 근면함과 집중력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하지만 메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2권 탔다. 그것은 2년이나 걸린 끈질긴 노력의 결과였다. 독일계 부모를 둔 어떤 소녀는 4권인가 5권인가를 타기도 했다. 그 소녀는 한때 쉬지 않고 3009절을 암송해낸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친 부담이었는지 그날 이후로 그 소녀는 거의 백치가 되고 말았다. 이것은 학교로서도 크나큰 손실로 그때까지 무슨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교장 선생님은 그 소년을 불러내어 톰의 말을 빌리자면 잘난 척하게 시켰던 것이다. 이렇게 괴로운 노력을 오랫동안 계속해서 성경을 타는 것은 비교적 나이가 든 학생들에게만 있는 일이었으므로 이런 상을 수여하는 일은 극히 드물었다. 수상자의 모습은 그날 하루 동안 우척이나 위대하게 돋보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학생들의 가슴은 새로운 야심으로 두근거렸지만 2-3주가 지나면 다시 시들해지는 것이었다. 톰의 마음이 딱히 이 상품에 가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오랫동안 그 상품에 따르는 영광과 명성을 꿈에서도 절절하게 그리고 있었다는 것엔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때가 되자 교장 선생님은 집게손가락을 갈피에 낀 채 찬송가 책을 들고서 설교단에 서서 학생들의 주의를 환기했다. 주일학교의 교장 선생이 형식적인 짧은 설교를 할 때 찬송가 책은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었다. 그것은 음악회 무대에 서서 독창을 하는 가수가 한사코 악보를 들고 나서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이유는 사실 분명치 않다. 어느 경우든 찬송가 책이나 악보를 실제로 보는 일은 절대 없으니까. 이 교장 선생은 모래빛깔의 염소 수염에 같은 색 짧은 머리를 한 35살 난 사람으로 호리호리한 몸에 거의 귀에 닿을 정도로 빳빳하게 세운 높은 깃이 달린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깃이 어찌나 높았는지
그 뾰족한 끝이 입 양쪽 끝으로 뻗쳐 있었다. 이 깃이 얼굴 양쪽에 울타리처럼 서 있어서 싫어도 할 수 없이 정면만 쳐다봐야 했고 옆을 보려면 몸 전체를 돌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선생의 턱은 지폐처럼 폭이 넓고 긴 데다 양끝에 술이 달린 커다란 넥타이 위에 얹혀 있었다. 구두 끝은 썰매 날처럼 위로 날카롭게 휘어져 있었는데 그것은 당시의 유행으로 젊은이들은 구두코를 이렇게 만드느라 벽에다 구두를 갖다 눌러댄 채 몇 시간씩이나 앉아 있어야 했다. 월터스 선생님은 성품이 여간 성실하고 정직하지 않았다. 그리고 신성한 물건과 장소를 공경해서 그것을 속세적인 것과 분명히 구별하기 때문에 막상 자신은 잘 모르겠지만 주일학교에서 이야기를 하는 목소리에는 보통 때와는 아주 다른 억양이 깃들어 있었다. 선생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꺼냈다. 자, 어린이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똑바로 예쁘게 앉아서 1, 2분쯤 내 말에 주목해요. 옳지, 됐어요. 착한 애들은 모두가 그렇게 애들 하는 겁니다. 아니 저런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군요. 내가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나 보죠? 내가 나무 위에서 새들에게 연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 말에 여기저기서 킬킬 웃음소리가 일어난다. 여러분이 이렇게 밝고 깨끗한 얼굴로 이렇게 훌륭한 장소에 모여 훌륭한 행동을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여러 가지 것을 배우려고 하는 걸 보니 내 마음이 얼마나 흡족한지 모르겠어요.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 연설의 다음 부분은 여기 새삼스럽게 기록할 필요가 없을 게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우리가 다 아는 틀에 박힌 이야기가 되풀이될 뿐이니까. 이 연설의 나중 3분의 1은 또다시 일어난 싸움과 악동들의 장난으로 방해를 받았다. 다시 소곤거리는 이야기와 술렁임이 파도처럼 퍼져 시드나 메리처럼 꼼짝도 않는 바위 같은 아이들조차 흔들어 놓기 시작했다. 그러나 월터스 선생의 목소리가 가라앉기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이러한 잡음도 일시에 중지되었고 설교는 말없는 감사 속에서 끝났다. 소곤되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보기 드문 사건, 즉 방문객들의 출연 탓이었다. 방문객들은 변호사 세처 씨와 매우 허약해 보이는 노인, 머리가 희끗희끗한 뚱뚱한 중년 신사, 그리고 그 신사의 아내인 듯한 품이 있어 보이는 부인이었는데 이 부인이 소녀 하나를 데리고 있었다. 톰은 애당초부터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하고 신경이 쓰여서 견딜 수가 없었다. 한편으론 양심의 가책도 느꼈다. 톰은 애정어린 에이미 로런스의 시선을 마주 보지 못하고 애써 눈을 피하면서 사뭇 머뭇거리고만 있었다. 그러나 이 새로운 방문객을 보자 톰의 영혼은 일순간에 행복감으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다음 순간 톰은 전력을 다해 자기 과시를 시작했다. 친구들을 때리고 머리칼을 잡아당기고 인상을 쓰기도 하는 등 소녀의 주의를 끌어 찬사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모든 기술을 다 부려보는 것이었다. 톰의 완벽한 환희에는 꼭 한 가지 흠이 있었다. 그것은 어젯밤 이 천산의 집 마당에서 맛본 스디슨 모욕의 기억이었다. 하지만 그건 역시 모래 위에 쓴 글자처럼 이제 새로운 행복의 파도에 씻겨 어느새 사라지고 말았다. 방문객 일행은 귀빈석으로 안내되었고 월터스 선생은 연설이 끝난 후에 학생들에게 참관인들을 소개했다. 뜻밖에도 중년 신사는 굉장한 인물이었다. 바로 지방 판사. 이 아이들이 일찍이 본 적도 없는 위대한 인물이었다. 아이들은 저 사람의 몸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의아하게 생각했고
사자처럼 커다랗게 울부짖을 듯한 신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했으며 한편으론 두려워하기도 했다. 12마일이나 떨어진 콘스탄티노플에서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온 세상을 두루두루 여행했을 테고 아마도 가보지 못한 곳이 없을 터였다. 바로 저 눈으로 지붕이 주석으로 되어 있는 지방재판소의 건물을 보아왔을 것이다. 이런 상상들이 불러일으킨 경외감으로 아이들은 여느 때 같지 않게 쥐죽은 듯 조용히 눈 한 번 깜짝이지 않고 있었다. 그 위대한 인물은 마을의 세처 변호사의 형으로서 명성이 자자한 판사였다. 제프 세처는 즉시 앞으로 나가 그 위대한 인물과 인사를 나누었고 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제프의 귀에는 학생들이 소곤거리는 소리가 마치 음악 소리처럼 아름답게 들렸을 것이다. 저것 봐, 짐. 제프가 저기로 올라간다. 보라니까. 저 사람하고 악수를 하려나 봐. 진짜 악수를 하네. 와, 제프 되게 좋겠다. 그렇지? 월터스 선생도 여러 가지 공적인 일로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을 과시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할 일을 일일이 지시하고 판단을 내리고 여기저기 어디든 만만한 상대가 눈에 띄는 대로 달려가 명령을 내렸다. 도서실 사서도 역시 스스로를 과시하느라고 책을 하나를 안고 이리저리 뛰어 돌아다니며 사소한 일에까지 일일이 참견하면서 한껏 권위를 부렸다. 젊은 여선생들도 조금 전에 얻어맞은 아이를 껴안기라도 할 것처럼 살갑게 어루만져 주었고 악동들에게는 예쁜 손가락을 쳐들어 경고하는 신용을 해보였으며 착한 아이들에겐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어 주는 것으로 자신을 과시하려 했다. 젊은 남자 선생들은 가볍게 꾸짖기도 하며 위험이 있다는 것을 보여서 자기들이 아이들의 훈육에 얼마나 열심인지 과시했다. 그리고 남녀 가릴 것 없이 대개의 선생들은 무엇이든 할 일이 있다는 듯 설교단 옆에 있는 도서실로 몰렸다. 모든 일들이 이미 처리된 상태였지만 선생들은 자기들의 손이 가야 제대로 된다는 듯 행동했다. 얼굴에는 짐짓 아주 못마땅해 죽겠다는 표정을 지은 채로 여자아이들은 자기들대로 과시하고 있었고 사내 아이들은 종이를 똘똘 말아 서로 던지거나 이리저리 밀리고 밀치며 실랑이를 벌여 열심히 자기들을 나타내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문제의 그 인물은 자신의 위대함에 후광에 도취되어 여유롭게 앉은 자세로 교회 전체에 재판관다운 엄숙한 미소를 보내고 있었다. 말하자면 그 인물도 자기 과시를 하는 중이었다. 그런데 월터스 선생의 황홀감을 완벽하게 하는 데 있어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 성경을 상품으로 주며 천재아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이었다. 노란표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몇 있기는 했지만 10장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한 명도 없었다. 똑똑한 아이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이미 물어봤던 것이다. 그 독일 소년의 머리를 부활시킬 수만 있다면 천하를 줘도 아깝지 않겠다고 선생은 생각했다. 그러나 희망이 꺼져버린 이 순간에 톰 소여가 성큼성큼 앞으로 걸어나와 노란 표 9장, 빨간 표 9장, 파란 표 10장을 내밀면서 성경을 달라고 하지 않는가? 청천벽력이란 이를 두고 하는 소리일 터였다. 월터스 선생은 적어도 앞으로 10년 동안은 톰 소여에게서 이런 신청을 받으리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 증거물이 있었고 그 하나하나가 가짜가 아닌 틀림없는 진짜였다. 그래서 톰은 판사를 비롯한 몇 사람들이 나란히 앉아있는 단상에 서게 되었다. 곧 중대 뉴스가 발표되었다. 아이들에게도 이것은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큰 사건이었다. 너무 놀라운 일이었기에 이 새로운 영웅의 위치는
대뜸 판사의 자리에 버금갈 정도로 높아졌다. 학교 전체의 시선이 한자리에 모인 두 인물에게 쏠렸다. 소년들은 부러워 견딜 수 없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억울한 아이들은 페인트 칠하는 특권을 얻느라고 톰에게 표를 바꿀 수 있는 물건들을 제공해 이 영광의 순간에 공헌한 무리였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교묘한 사기꾼 뱀에게 속은 얼간이 꼴이 된 자신들이 원망스러울 뿐이었다. 교장 선생은 이 상황에서 부릴 수 있는 대로 한껏 호기를 부리며 엄숙한 몸짓으로 톰에게 성경을 주었다. 하지만 어딘지 좀 맥이 빠져 있었다. 교장 선생은 본능적으로 지금 밝힐 수 없는 어떤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하고 많은 애들 중에 하필 이 애가 2000이나 되는 성경 구절을 암기했으리라곤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하다못해 연암은 줄도 힘겨워할 아이였다. 에이미 로렌스는 자랑스럽고 기뻤다. 에이미는 톰이 자기 쪽을 보게 하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톰은 쳐다보려고조차 하지 않았다. 에이미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다음엔 걱정이 되었다. 그러고는 어떤 의혹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의혹이 점점 강해졌다. 한번 슬쩍 곁눈질해보고 에이미는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가슴이 저려왔다. 질투가 나고 화도 나서 눈에는 눈물이 괴었고 모두가 미운 생각뿐이었다. 그 중에서도 톰이 가장 미웠다. 톰은 곧 판사에게 소개되었다. 톰의 혀는 굳어지고 숨이 막히고 심장이 마구 두방망이질했다. 판사의 위험 탓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판사가 그 소녀의 아버지라는데 그 원인이 있었다. 사방이 어두웠더라면 당장이라도 그 앞에 엎드려 우러러 봤을 것이다. 판사는 톰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서 착한 아이라고 칭찬을 하며 이름을 물었다. 톰은 더듬거리며 겨우 입을 열었다. 톰입니다. 아니, 그 이름 말고 그건 토머스입니다. 옳지, 그래야지.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지. 다른 이름도 있을 게 아니냐. 얘기해봐라. 자, 뭐지? 옆에서 월터스 선생이 말했다. 판사님께 네 성을 말씀드려라, 토머스. 그리고 판사님이라고 덧붙이는 걸 잊으면 안 되지. 예의를 잊어선 안 돼. 토머스 소여입니다, 판사님. 그래, 잘했다. 착한 아이구나. 착할 뿐인가 씩씩하기도 하고. 2000구나 되는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하지만 외우느라 애쓴 보람은 확실히 있을 게다. 지식이란 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귀중한 거니까. 바로 그 지식이 선하고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 거란다. 너도 그렇게 될 게야, 토머스. 그때 가서 넌 이 모두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공부한 덕택이라고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들 덕분이며 나를 격려하고 지켜봐 주시며 이렇게 멋지고 훌륭한 성경을 일생 동안 간직하게 해주신 훌륭한 교장 선생님 덕분이라고 틀림없이 생각하게 될 게다. 다 올바르게 잘 키워주신 덕택이라고 말이지. 이 2000이나 되는 성경 구절의 가치를 돈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거야. 절대로. 자, 나와 이 부인 앞에서 네가 배운 걸 좀 말해보겠니? 그래, 그렇게 해주겠지. 우리들 모두 너같이 영특한 아이를 무척 자랑스러워 한단다. 물론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모두 알고 있을 테지. 그중 제일 먼저 제자가 된 두 분이 누구인지 말해볼까? 톰은 자꾸 단추구멍을 만지작거리면서 수줍게 서 있었다. 톰은 얼굴이 벌개지며 눈을 내리깔았고 월터스 선생의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다.
아무리 간단한 질문이라도 이해가 대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판사님도 무정하시지. 왜 질문까지 한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선생은 입을 열었다. 어서 대답해봐, 토머스. 두려워할 필요 없어. 톰은 아직도 쩔쩔매고만 있었다. 부인이 끼어들었다. 나한텐 얘기할 수 있겠지? 맨 처음 두 분의 제자 이름은?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나머지 장면에 대해서는 여기서 자비의 막을 내리도록 하자.